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과 악수를 나눈 발렌베르그함. 이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3. 러시아 사기극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꼽히는 발렌베르. 발렌베리 가문이 놀랍게도 한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가문 발렌베리와 한국의 조합은 어벤져스급으로 너무나 강력하다며 미국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856년에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안드루 오스카 발런베르크 1816년생가 은행을 창립하면서 대재벌로서의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앙드레는 17세였던 1832년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해군 장교가 되었고 견습 사관으로서 미국에 건너가 2년간 머물면서 은행 사업에 자극을 받았는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정글 같은 미국 금융업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은행업에 관심이 생긴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꿈을 키웠는데 스웨덴 최초의 중기선인 린세핑모의 선장을 역임했고 중부지역 해군 책임자를 거쳐 순드발 지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스웨덴 의회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된 그의 정치적 배경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산업혁명에 힘입어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은행이 없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목한 앙드레는 1856년에 은행을 세워서 국내 자산가와 외국에서 유치한 자금을 국내 산업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발렌베리 그룹의 모태이자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SEB의 원료, 스웨덴 앤스킬다 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식적으로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문 중 하나가 존재하나 드러내지 않는다이기 때문입니다. 대재벌이다 보니 세갈의 이목이 쏠릴 것을 알고 몸을 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예 가훈으로 정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듯합니다.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도 간판은커녕 외관 자체가 굉장히 수수하게 꾸며진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만큼 가훈을 철저히 지키는 덕분에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이후 150여 년간 5대에 걸쳐 경영권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가족 경영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스웨덴 2위 거대 금융기업 스톡홀름 앤세킬다 은행, 스웨덴 왕실과 거래하는 로열 은행이자 발트의 연안권에서 잘 나가는 금융그룹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로 등극한 에릭슨,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룩스, 게다가 지멘스, 지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에브, 이제는 한국인도 잘 알게 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 회사라고 알만한 회사들을 발렌베리 가문이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내려오는 재벌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스웨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 오늘날 발렌베리를 빼놓고는 스웨덴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스웨덴 전체 GDP의 무려 30%를 발렌베리 가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이처럼 오랫동안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수도인 아름다운 항구주 스톡홀름에서 발렌베리의 존재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 시상식 직후 기념 무도회가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 골든홀에는 가문의 2세대인 크누트 발렌베리의 흔상이 서 있습니다. 시청 신축 자금을 기부한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수많은 경영자를 길러낸 스톡홀름 경제대학은 발렌베리 대학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북유럽 최초의 경제대학인 이 대학의 설립을 발렌베리 가문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출신 노벨상 수상자의 대다수가 발렌베리의 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무려 절반 이상을 발렌베리 기업들이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가프 명단 상위권을 싹쓸이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58년 동안 기업 경영으로 일군부는 대부분 공익재단에 넘겨져 있어 가문 소유의 개인 재산은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대신 발렌베리 후계자들은 각 세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에 남겼습니다. 거대한 발렌베리 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이들 재단들인 것이죠. 발렌베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특권보다는 의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검소한 가풍 탓에 플레이보이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이나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여름에는 정원 잡초를 뽑고 갈퀴질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최소한의 용돈만 주어졌고 또 그중 일부는 저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크누트와 함께 가문의 2세대 경영자였던 마르쿠스 시니어 발렌베리의 검소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의 딸 안드레아는 아버지의 정장이 해지면 안과 밖을 뒤집어 재단사가 다시 꿰맬 수 있도록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발렌베리는 흥미를 쫓는 미디어로부터 자신들을 엄격하게 차단했습니다. 신문에 가심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에서의 논, 비델이라는 가문의 유명한 모토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발렌베리의 전통은 개인주의와 사회적 책임, 국제화와 스웨덴, 애국주의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창조적 개인의 능력을 신봉했지만 사회적 책임에도 똑같은 무게를 뒀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인구 900만 명의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스웨덴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람에서 모던까지로 표현되는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마르 칸프라드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업들도 본사를 해외로 옮긴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렌베리와 벨렌베리 기업들은 스웨덴을 지키며 그들이 창출한 부를 재단을 통해 스웨덴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발렌베리는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항상 아이들을 문 옆에 앉게 대화를 듣게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앉아 자신이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방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아들과 정기적으로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선조들의 위대한 사업적 업적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속담의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고 2세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대는 기업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발렌베리가 이런 속담의 예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발렌베리는 가족들의 경영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로 선택된 소수는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오랜 기간 철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기업 경영과는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가문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앙드레의 두 아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만들어진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는 평생 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맞대고 앉아 함께 일했습니다. 크누트는 금융을, 이복 동생인 마쿠스 시니어는 산업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황태자의 지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3세대를 이끈 마르쿠스 주니어는 아들 피터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으며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발렌베리와 함께 스웨덴을 양분하고 있던 볼보와 합병을 전격 추진했으며 볼보의 전설적인 CEO 길렌 한마르에게 발렌베리 기업의 이사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스웨덴 재계는 마쿠스 주니어가 발렌베리의 후계자로 피터 대신 길렌 한마르를 선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발렌베리 왕국을 이끌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에 항안했습니다. 이 맞게 유능한 전문 경영인 자회사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이사 겸 직제도, 끊임없는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안정적인 소유지 배구조를 지탱해준 차등주 등이 발렌베리 신화를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은 발렌베리는 이건희 삼성 회장 가문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발렌베리가는 삼성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발렌베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이 부회장과 나는 오랜 친구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한국과 손을 잡고 현재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과 발렌베리가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제약 및 백신 시장,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 협력하자 미국이 싹쓸이하던
중동 건설 시장은 삼성이 모두 차지하겠고, 위기에 놓였던 스웨덴의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도 삼성의 도움을 받아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발렌베리 회장이 만나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발렌베리는 SK실더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SK와 함께 SK실더스를 한국 1위를 넘어서 세계 1위 보안기업으로 만들겠다 천명했습니다. AD티켓스와 SK인포색이 통합해 만들어진 회사로 미국, 중국, 헝가리 등의 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공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세계 1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보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번가도 발렌베리 가문이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SK와 발렌베리가 11번가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로 만들게 된다면 최근 동남아와 아시아로 확장을 꿈꾸는 미국의 앙하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발렌베리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발렌베리가와 막대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엄포에 소극적인 방어무기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중인 일부 공격무기는 구솔은 당시에 생산된 먼지 쌓인 무기로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이런 수준의 무기로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 맞서 싸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최신식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킨 지역은 곧 있으면 러시아와 국병을 맞대지도 모르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 유럽과 대만의 태도는 상욱 다른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의 후퇴를 감안하고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오히려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 측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크게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미국의 대만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손절한 즉시 한국 방문을 공식화해 한국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 수정으로 대만 포기가 공식화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던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한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 무기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최전방 폴란드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승인했지만 대만에게는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F-35 기체가 바다에 유실되면 중국이 먼저 수거해 기술을 탈취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 말고도 대만 내부의 중국 측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대만의 발전을 위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파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해 미국이 판매한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대만의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장저핑은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장저핑 본인과 장성 및 고위급 정보 장교 등 4명을 국가안보를 적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측 고위 간부에게 포섭된 이후 대만 내 스파이 조직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간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항공모함용 대한 미사일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 자료 그리고 대만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위치와 운용 방식 등 다양한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총통 경호처 직원들을 포섭해 대만 총통의 경호 시스템을 중국 측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번에 기소된 국방부 부부장 장저핑은 2년 전 대만군 참모총장의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서 대만 정부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의 첨단기기 제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파산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 그룹을 돕기 위해 기밀리에 1조 원을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대만에게 대량의 주문량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몰래 투자하여 기술과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해 중국 견제를 천명했지만 지속적인 대만과 중국의 유착에 실망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서열 3위의 대만 방문이 취소되자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대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대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8월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되는 시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25%에 달하는 세금 공제 2,500억 원가량의 근로자 교육 예산, 6,500억 수준의 국제보안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총합 65조 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겐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란 엄포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칭화유니 그룹의 1조 원을 기밀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대만의 폭스콘과 중국 내 신공장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TSMC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삼성은 TSMC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텍사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에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마저 철수시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10년 이상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으로 유통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이익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만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대만을 손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국 국장은 중국 측이 대만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즉시 중국도 미국 유럽을 만만하게 보며 대만 무력 통일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만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CIA 측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최초 브리핑을 했고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반박했지만 6개월 뒤 러시아의 침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만에 반도체를 지원해줘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망이 위태롭고 공장이 멀쩡하더라도 중국 측이 대만의 공장을 접수하면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기에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국방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기에
한국을 믿고 밀어준다면 대만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군사무기 수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불허가 말고도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판매 철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연기 등 각종 전략 자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가 몇 주 전부터 돌연 판매 취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어 무기가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매 취소된 것들을 제외하면 10년 이내로 납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를 목격한 대만은 미국산 제블린을 800개가량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에선 최소 8년을 기다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CIA 국장은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통일이 실현된다는 상황에 방어 무기를 10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대만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만의 중국 리스크는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은 대만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SMC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장 가동량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해.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타이가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 보잉,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비상을 이루어낸 카이에서 KF-21의 완전한 5세대화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우주항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공개된 카이의 50년 계획표에서 KF-21이 스텔스 함재기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KF-21 개발이 카이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 구조를 한국이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완성되는 걸 두려워했었던 국산 전투기 KF-21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에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역시 KF-21의 향후 개량 계획이었는데요. 카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은 2028년까지 무장을 확장하는 블럭 개발에 들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블럭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한 내무 무장창 설계, 센서 내장화 기술을 확보하고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융합 기술과 무인기와 합동 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여 KF-21 블라크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이의 대략적인 연구 개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산 함재기 KF-21은 개발은 저중 어느 시점에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중형항로의 함재기가 될 KF-21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한 함탑재형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과 양산을 포함하여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반 만에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이 들고 개발 기간은 8년 6개월. 개발 완료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아 전력화까지는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후로 예정된 국산 항공모함 개발 사업기간과 일치하기에 항모함재기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뒤 KF-21N을 탑재한 국산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용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함재기용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절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KF-21N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가 없었는데요. 이번 카이에서 공개한 KF-21의 로드맵 덕분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KF-21 블록 3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2에서 2033년 즈음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블록 3의 주요 개발 사항 중 무인기와 합동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인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은 KF-21N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F-21과 달리 본토와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에 막대한 항공 전력과 교전해야 하는 KF-21은 반드시 유무인 복합 전투 멈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개발 및 탑재가 블록 3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스케줄표대로라면 KF-21N의 개발이 블록 3 개량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1. 그렇다면 KF-21N 역시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록 3의 사양으로 개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카이의 로드맵이 정확하다면 KF-21N은 내부 무장창과 내장형 안테나가 포함된 온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함재기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난감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도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5세대 함재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F-35B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KF-21N이 블록 3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5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 F-35B의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게 돼버리는 것인데요. 게다가 중형 항모에서 운용할 경우 KF-21N이 오히려 F-35B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B는 리프트팬을 장착해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리프트팬이 동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에 비해 2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35B는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반면 KF-21N은 F-35B를 월등히 능가하는 무장을 갖추게 예정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국산 부침 무기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와 무장을 한 세트로 쓰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그 자리를 마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KF-21의 무장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레이더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램 인티 통합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방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였는데요. 그러나 KF-21이 보여준 가능성에 오히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유럽 미사일 제조 기업인 엔비더에서 KF-21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이티어 미사일을 제안해온 것이었죠. 현존하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부브람 중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은 더피드 램제트 기술을 탑재하여 400km에 달하는 사거리에 일반적인 고체 추진 미사일의 3배가 넘는 마하사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9 사이드와인더 대신 독일에서 제안한 더 뛰어난 성능의 아이리스-T 미사일을 채택하면서 전부 유럽제 미사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미국에서도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면서 KF-21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탑재 가능하다는 세계 방산사를 뒤져보아도 유례없는 무장 옵션을 갖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들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KF-21이지만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바다 역시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국산 독침 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직경 533mm의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했었다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소형화하여 KF-21의 공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첫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KF-21의 강력한 화력이 될 초음속 공대함 이 유도탄은 직경 400mm의 최대 속도는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500km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까지 가능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함 결전 병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강자인 캡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범 개발 역시 얼마 전에 끝마쳤는데요. 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은 1500m 상공에서 발사 후 30m 수준까지 하강하여 초저고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서 3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수직 낙하하면서 관동력을 극대화하는데요.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가볍게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킬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여 KF-21은 물론이고 FA-5A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타우러스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의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천룡 미사일에는 스텔스 설계와 스텔스 도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려운데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KF-21의 독침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미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자중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던 F-15K와의 무장 동합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인해 수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2차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탐색 개발을 마친 천룡 미사일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양산될 KF-21 블럭 3화 KF-21에는 아시아 최강급의 순항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 방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수많은 갑질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방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도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치어오르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한국은 미국이 주지 않으려던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독보적이었던 미국 방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터스에도 자주 국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피땀을 흘려온 방산 여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산 미사일을 달고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된 KF-21이 날아오를 날을 고대해봅니다.